콘텐츠가 What are these numbers? Those are your steps. You both must. 유튜브에 올릴만한 콘텐츠가 하나 없다. 아이디어 고갈나서 이런 거나 불러본다. 이걸 듣는 여러분도 어이없어 하시겠죠. 어쩌겠어. 이와 원고 좋아요 좀 눌러줘요. What are these numbers? Those are your steps. You both must choose unlimited money or unlimited stuff. 아니 하루 820원이면 10년 묵은 비용. 노래방에서 음원을 틀고 마이크에 갖다 대면 몇 점이 나올지 테스트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불러볼게요. 이름밖에 남지 않은 초너 그 사연을 다 좋아하고 초너 한이 내가 다시 배를 잡아서라도 갈게 너가 가는 대학교 좀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음원을 틀고 마이크에 갖다 댄 뒤 노래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음원은 원곡자를 따라오나 봅니다. 노래방에서 음원을 강남 언니. 해피 프라이데이, 매주 금요일, 티켓 1일, 인기 투어 티켓 실시간 어메이징한 금손들. 케이크 주문했는데 대박이네. 난 그냥 이런 귀여운 케이크를 원한 건데 먹기 아까운 예술작품이 완성됐다. 졸업 작품으로 스웨터 하나 내놓았음. 뭐라고? 의류 관련 학과냐고? 노노, 이거 대리석 조각한 거야. 나도 금손 껴줘. 나도 금손 할래. 헬창빵 만들었는데 어때? 나도 금손 껴줄 거지? 식당 왔는데 이거 뭐냐? 소스에 소스라고 써있는데 뭐지? 쓸데없이 고퀄이네. 엄마가 라면 해주셨는데 생각보다 양이 너무 많아서 배불러서 뜨개질 중. 엄마한테 등짝 맞은 건 비밀. 학원에서 가짜 소품을 만들었는데 이러고 지하철 타는 건 좀 아니겠지? 그래서 지갑이랑 안경을 넣었더니 누가 봐도 증거품 같아졌다. 와 뭐냐 이거? 누가 내 차에 눈으로 강아지 만들어 놓음. 진짜 강아지인 줄 알았네. 나무젓가락으로 등 만들었어. 아직 좀 밋밋하네. 장식 좀 더 추가해봤는데 어때? 이쁘지? 실시간 일어나. 택시 탔는데 밀렸어. 차들이 밀렸어. 여러가지 탐험을 좋아하던 한 남자는 동굴 탐험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는 지구에서 가장 탐험하기 어려운 동굴을 향해 길을 나섰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다. 그가 마주한 이 동굴이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을. 세르게이 코지프. 그는 러시아 조지아 국경 근처에서 살던 평범한 남자였다. 비범하거나 특별히 눈에 띄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운동을 좋아하고 마라톤이나 등산 같은 신체 활동을 즐기며 지냈다. 하지만 코지프에게는 남들과 다른 한 가지 특별한 열망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탐험. 여러가지 탐험을 하는 것이 취미였던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한 번쯤 미지의 세계, 깊고 어두운 동굴 속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해보고 싶은 꿈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는 매번 상상했다. 깊고도 어두운 동굴 속에서 무언가 신비로운 존재를 마주하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핵전쟁만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고구마 머리? 요즘 전 세계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긴장이 고조되고 3차 세계대전이 현실될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죠. 대부분 핵전쟁을 떠올리지만 사실 그 이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그동안 금지했던 모든 수단이 동원될 거라는 겁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제일 먼저 우주에 있는 인공위성들이 격추될 겁니다.
한순간에 전 세계 통신망이 마비되겠죠. 그러면서 EMP 전자기 펄스가 공격이 펼쳐져 스마트폰, 컴퓨터 같은 모든 전자기가 마비되고 디지털 세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릴 겁니다. 헐, 그럼 문명 자체가 붕괴하는 거네. 자동차, 은행 시스템, 교통, 의료까지 모두 멈춰버릴 겁니다. 모든 게 인터넷과 전자기에 의존하고 있으니까. 그동안 금지됐던 생화학 무기, 극초음 미사일, 그리고 로드스론 같은 무기들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로드스론은 우주에서 거대한 금속 덩어리를 떨어뜨려 도시를 소행성 충돌처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상성 속 무기지만 그와 비슷한 우주에서 공격하는 무기들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3차 세계대전은 우리가 알기도 전에 시작되고 끝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파괴적이고 끔찍할 겁니다. 3차 I'll blow up into smithereens and spill my tiny symphony. I'll up and down a city street while trying to put my mind at ease. Like finishing this melody, this feels like a necessity. This could be the death of 순간을 그리고 그의 상상은 점차 현실을 향한 의 세계를 향해 떠나기로 결정했다. 탐험에 나선다는 탐험을 많이 경험. 베르부키나 동굴 정도부터 수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끝을 추정만 할 뿐. 더 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동굴의 깊이를 측정하기까지 50년이 걸렸고 30번의 탐험을 거쳤지만 아직도 이 동굴의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한다. 베르부키나 동굴은 아마추어 탐험가가 쉽게 도전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또한 이 동굴을 탐험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이 동굴은 지구에서 가장 깊은 동굴의 명성과 함께 많은 탐험자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었다. 2018년 이 동굴을 탐사하던 러시아 탐험대가 큰 홍수를 만나 위기에 처한 적이 있다. 탐험 도중 갑자기 쏟아진 물로 인해 카메라 메모리 카드를 제외한 모든 장비를 버리고 급히 대피해야 했다. 이렇게 이 동굴은 전문가들에게도 언제나 위험으로 가득한 장소였다. 그러나 코지프는 이 동굴의 무서움을 간과했다. 이와 같은 사전 정보나 경고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방한 장비를 코지프는 갖추지 못했다. 오직 필수적인 도구 몇 가지만을 챙긴 코지프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열망만으로 이 위험천만한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드디어 코지프는 어두운 동굴 입구에 들어선다. 한 걸음 내려갈수록 그를 맞이하는 것은 차가운 바람과 완벽한 어둠뿐이었다. 이곳은 태양빛이 전혀 닿지 않는 세계, 오직 자신의 손전등 불빛에 의지하여 나아가야 하는 미지의 세계다. 동굴 속은 거대한 바위들로 뒤덮여 있고 곳곳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코지프는 이 세계를 눈으로 직접 마주하며 묘한 긴장감과 흥분을 동시에 느꼈을 것이다. 그는 첫 번째 목표 지점, 지표면 387m 아래에 있는 캠프 387에서 간단히 식사를 하고 잠시 휴식을 취했다. 동굴 속에서의 첫 번째 쉼이었다. 코지프는 동굴의 차가운 기온에 어깨를 움츠리며 자신에게 다음 목표를 다짐했다. 다시 탐험을 떠난 코지프는 동굴 속 어두운 길을 따라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는 두 번째 목표 지점인 캠프 600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다. 이곳은 동굴 속에서 600m 깊이에 위치한 캠프로 코지프는 오랜 시간의 탐험 끝에 마침내 이곳에 도착하게 된다. 그는 다시 한번 식사를 하고 몸을 회복하며 휴식을 취했다. 그는 이곳에서 일주일을 휴식한 후 다시 그는 내려가기 시작하기로 한다. 동굴 속의 어둠은 마치 무언가가 그의 뒤를 쫓아오는 듯한 기분을 들게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 심연 속으로 나아갈 결심을 하고 있었다. 이제 코지프는 자신이 상상하던 동굴의 더욱 깊은 곳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 그의 발걸음은 깊은 어둠 속으로 향해 내려갔고 마침내 1100m 지점까지 도달했다. 그러나 이곳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가 예상하지 못한 차가움과 습기가 그의 몸을 엄습했다. 베르부키나 동굴은 항상 2에서 3도의 낮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습기가 많아 곳곳에 물 웅덩이가 있었다. 마취 가늘고 날카로운 바늘들이 그의 몸 깊숙이 찌르는 듯 추위가 느껴지기 시작한다. 이전 이곳을 탐사했던 전문가들은 이러한 환경에 철저히 대비해 방수복과 방한 장비를 착용한 상태였다. 그들은 특수한 장비를 갖추고 있었기에 이러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코지프는 달랐다. 간단한 장비만을 갖춘 그는 로프에만 몸을 의지할 뿐이었다. 그는 동굴의 추위를 피할 방법이 없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는 이 차가운 동굴 속에서 얼른 탈출해야 한다는 본능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위험을 감지한 코지프는 이제 온 힘을 다해 다시 위로 올라가려 했다. 하지만 저체온증은 그의 의지를 자꾸만 막아냈다. 손과 발은 덜덜 떨렸을 것이며 피부는 창백해졌을 것이고 정신은 몽롱해졌다. 올라가도 떨어지고 올라가도 떨어지고를 반복했다. 그는 이미 체력은 거의 소진된 상태였고 떨어진 체온은 그의 신체 기능을 서서히 악화시키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저체온증이라는 괴물은 그에게 끝없는 자장가를 불러댔다. 그가 아무리 힘을 다해도 동굴의 추위와 습기 그리고 소진된 체력은 결국 그를 무너뜨렸다. 올라가려 애쓰는 과정에서 그의 체력은 한계에 다다랐고 이제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결국 그는 안타깝게도 915m 깊이의 밧줄에 매달린 채 잠이 들었다. 그리고 그 잠은 너무나도 깊은 잠이었다. 그가 실종된 지 9개월이 지난 후 2021년 8월 17일 새로운 탐험대가 베로브키나 동굴을 방문하게 된다. 탐사팀은 동굴 입구에 걸린 밧줄을 발견하고 누군가가 이곳에 다녀갔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상함을 느낀 탐사팀은 서둘러 탐사를 시작했다. 그들은 캠프 387과 600에서 사람이 머무른 흔적을 발견하고 결국 915m 지점에서 부패가 심하게 진행되는 한 남성의 시신을 발견하게 된다. 탐험대는 시신 옆에 남겨진 포지프의 소지품을 통해 그의 신원을 확인하게 된다. 그러나 시신의 부패 상태가 심각하여 일반적인 방법으로 시신을 운반할 수 없었기에 탐사팀은 시신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야만 했다. 10등분이 된 그는 그렇게 해서야 그가 세상을 떠난 지 9개월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 사건은 많은 탐험가들에게 전문 장비 없이 자연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 많은 경각심을 주었다. 두 수리공은 지금 5분 안으로 들어간다. 아주 간단한 유지 보수 작업을 하러 간다. 하지만 그 뒤에 일어날 끔찍한 일들은 버밍엄에서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흥미롭게도 이민자가 가장 많은 곳이다. 버밍엄 근처 월소리가 깊은 흑의 한 귀족 레스터 아베든 오븐이 레스터 빵 공장에서 산업에서도 40도의 고온이 구워져 나온다고 한다. 오븐에 빨리 돌아가야 그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다. 에릭스는 하베스타임 베이커리 레스터 러시 미드에 살고 있었고 그는 공장 보일러를 수리하는 공장 직원의 안내로 문제의 B5분 앞에 선다. 이 5분 안에 그리드를 빼야 한다. 그걸 하려면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들어가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 첫 번째는 측면 패널을 제거해 들어가는 것. 두 번째는 5분 바닥에서부터 안쪽으로 들어간 후 컨베이어 벨트를 작동시켜 그것을 타고 들어가는 것이다. 측면 패널을 제거하는 방법은 편하지만 비용이 든다.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오븐 안쪽은 좁아 뒤를 돌 수 없고 컨베이어 벨트가 작동하기 때문에 안쪽으로 더욱 들어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리고 출구는 단 20cm, 사람이 나올 수 있는 크기가 아니다. 데니스 마스터가 안에 들어가서 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하기엔 그는 오븐 수리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산업용 오븐 안에 직접 들어가본 사람이 있었을까? 예상이지만 오븐 수리를 해본 적 없는 두 사람은 들어가서 입구 쪽으로 다시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냥 안에 떨어진 그리드만 회수하면 되는 일이었다. 단순하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공장 안에는 도와줄 직원들도 많았고 어찌됐든 나올 길은 있지 않겠냐는 막연한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 어쨌든 두 사람은 그들의 미래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로 그곳을 들어가려 한다. 1998년에 영국도 위에서 하라면 해야 했다. 장비도 부실했다. 두 사람은 공장 직원과 소통할 수 있는 무전기와 천으로 된 정비용 그리고 안전모가 다였다. 두 사람은 오븐 바닥으로 기어갔다. 그리고 오븐 안으로 들어갔다. 오븐의 컨베이어 벨트만 작동시킨 후 두 사람은 그것을 타고 더 안쪽으로 들어간다. 에릭스는 얼른 일을 끝내고 두 아들과 FA컵을 보러 가려 했었다. 그런데 입구부터 뭔가 심상치 않은 더움을 느낀다. 온도가 40도였다.
일반적으로 33도 이상의 날씨를 우리는 폭염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 역대 폭염 최고 기온이 41도이다. 입구에서부터 그 정도의 온도였다. 이것은 당연히 사람이 들어가 수리하기엔 적절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그 이유가 있었다. 사실 B 오븐은 아침 9시까지 켜져 있었다. 왜 켜져 있었는지는 아직도 알 수 없다. 밤새 빵을 생산했는지 전날 깜빡하고 켜놓고 갔는지 모른다. 하베스타임만이 알고 있다. 아무튼 아침에 출근한 직원이 이를 발견하고 수리를 해야 했기 때문에 오븐을 껐다. 그리고 B 오븐의 입구와 출구에 큰 선풍기에 바람을 쐬어 식혔다. 2시간 동안 식히다 에릭슨과 메이스가 도착한 것이다. 두 사람은 입구에서 심상치 않은 더움을 느끼지만 이를 포기해버릴 만큼은 아니었다. 오븐이 조금 덜 식혀졌지만 그래도 참고 할만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에릭슨과 메이스 그리고 공장 직원 모두 오븐이 꺼진 만큼 회사가 손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얼른 수리해야 한다. 그렇게 그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들어간 지 4분째. 컨베이어 벨트의 속도에 따라 두 사람의 위치는 약 5m쯤으로 추정된다. 밖에 무전기를 든 공장의 직원은 그들이 잘 수리하고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 5분째. 그때 갑자기 무전기에 다급한 비명이 들린다. 에릭슨이었다. 너무 뜨거워서 나가야 한다고 소리 지른다. 그걸 들은 직원은 입구는 40도인 걸 다시 확인했다. 저렇게 소리를 지를 정도인지 이해가 안 되는 직원은 오븐의 온도계를 그제서야 본다. 오븐의 온도는 40도가 아니라 100도였다. 왜 100도일까? 오븐을 2시간이나 식혔다. 거기에 선풍기 바람까지 쐬게 했다. 하지만 오븐 안은 여전히 뜨거웠다. 인간의 신체가 버티기 힘들 정도로. 보통 작은 가게나 집에서 쓰는 오븐 같은 경우는 2시간이면 식는다. 하지만 산업용 오븐은 얘기가 다르다. 최소 8시간에서 12시간까지 식혀야 한다. 하지만 그런 것도 모른 채 2시간 동안 그저 큰 선풍기로 오븐을 식히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선풍기를 쓴 것도 문제였다. 입구부터 뜨거우면 두 사람이 들어갈 생각도 못했을 텐데 선풍기를 써서 입구만 애매하게 식혀져 있어서 두 사람이 안쪽도 이 정도일 줄 알고 참고 들어갔던 것이다. 음식을 호호 불어서 식힐 때 겉은 차가워도 안쪽은 그대로 뜨거운 것과 같았다. 그들은 그저 천으로 된 정비 옷을 입고 있었다. 안전 브리핑도 받지 못했다. 심지어 오븐에 들어가기 전에 두 사람을 포함한 공장의 직원들 모두가 온도계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모두가 안전사고에 무지했다. 온도계는 100도라는 숫자로 경고하고 있었고 100도는 도저히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온도이다. 직원들이 사태 파악을 하고 두 사람을 꺼내주려 하지만 두 사람은 고철 덩어리 안 깊숙이 들어가 있다. 물리적으로 꺼내주기엔 무리다. 그래서 기계적인 조작으로 그들을 빼내야 하지만 그러한 조작은 없었다. 컨베이어 벨트를 반대 방향으로 바꿔주는 시스템도 없었고 정지할 수 있는 버튼도 없다. 그리고 출구도 없다. 출구는 사람을 위한 게 아니고 오직 빵을 위한 출구였다. 그리고 공기 자체가 뜨겁다. 뜨거운 물이나 냄비 손잡이를 잠깐 만지거나 여름철 뜨거운 햇빛에 오래 노출된 경우 1도 화상이다. 자연 치유가 가능할 정도이다. 55도 이상의 뜨거운 물이나 끓는 기름 같은 것에 데이면 2도 화상이다. 가벼운 2도 화상과 심각한 2도 화상으로 나뉜다. 3도 화상부터는 피부 전층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되며 자연 치유가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한다. 두 사람은 3도 화상 혹은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추측된다. 오븐 안에 끊임없이 달궈진 금속들은 300도가 넘을 수도 있다. 그리고 폐 속으로 고열의 공기가 들어온다. 숨쉬기도 힘들다. 고열의 공기를 들어 마시게 되면 구강과 기도, 폐 등 호흡기 화상이 발생하게 된다. 화재 대피 시에 코와 입을 막고 대피하라는 이유가 이 호흡기 화상 때문이다. 열기가 피부를 태웠다. 그들의 몸 모든 곳에 열기가 골고루 작용돼 괴롭힌다. 눈을 뜨기도 힘들었을 것이다. 높은 온도에서 안구 내 단백질 구조가 변성될 수 있다. 땀은 폭포처럼 쏟아진다. 그들은 엄청난 뜨거움을 느끼고 뒤로 돌아가려 했지만 오븐 안은 좁고 컨베이어 벨트는 계속해서 뜨거운 곳으로 데려간다. 뒤를 돌 수도 없었다. 그들은 그저 컨베이어 벨트가 이끄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감과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온도가 그들을 패닉에 빠지게 했을 것이다. 출구는 그나마 선풍기로 식혀져 있긴 했다. 하지만 벨트가 출구까지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7분. 너무나도 긴 시간이었다. 공장 직원들은 밖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한다. 이러한 상황은 들어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다. 회사에서 안전교육을 하더라도 오븐 안에 갇힌 사람을 구하는 방법 같은 건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두 사람은 지옥같이 뜨거운 중앙부를 지났다. 오븐에 들어간 지 10분 후 무전기에서 다시 에릭슨의 목소리가 들린다.
이번엔 알아듣기가 힘들었다. 제발 살려달라고 비는 듯한 소리를 비명을 지르며 말했다. 인간은 조금만 뜨거워도 반사적으로 손을 떼는데 이 안은 사방이 말도 안 되게 뜨거웠다. 살아보려는 본능으로 엄청난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들은 곧 잠잠해진다. 두 사람 모두 기절했다. 직원들은 이 안타까운 상황을 돕고 싶지만 방법이 없었다. 그저 입구와 출구에서 그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드디어 17분이 지났다. 에릭슨이 기절한 채 출구에 도착했지만 출구는 20cm. 직원들은 그를 꺼내주기 위해 힘을 써보지만 되지 않았고 출구를 넓혀야겠다고 생각한 그들은 지렛대를 사용해 출구 공간을 넓혔다. 그러는 와중에도 컨베이어 벨트는 에릭슨을 그 나갈 수도 없는 출구에다가 계속해서 밀어댄다. 5분에 들어간 지 20분 후 에릭슨은 드디어 지옥 같은 곳에서 나왔다. 에릭슨의 모습을 본 직원들은 깜짝 놀란다. 전신 80%의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 그리고 여러 군데에 멍이 들고 골절이 있었다. 5분 안에는 사람을 골절시킬 요소는 없었다. 즉 그 안에서 살기 위한 엄청난 몸부림이 있었다는 이야기다. 직원들은 그를 살리기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에게 CPR을 시도했다. 곧 소방관이 도착했고 에릭슨을 들것에 실었다. 아직 한 사람이 남아있다. 메이스는 17분이 한참 지났는데도 출구에 보이지 않는다. 5분 안쪽에 몸이 걸려버려서 중앙부 근처에 완전히 갇혔다. 5분을 해체하고 메이스를 꺼내 들것에 실었다. 메이스는 차마 보기가 힘들 정도의 처참한 상태였다. 그리고 병원에 도착한 에릭슨과 메이스 모두 사망 진단을 받았다. 두 사람의 유가족들은 소식을 듣고 절망한다. 두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있었던 순간들이 분명 있었다. 오븐의 온도계를 단 한 명이라도 확인했었더라면, 선풍기로 애매하게 입구만 시켜놓지 않았더라면, 측면 패널을 제거해서 작업을 했었더라면, 오븐 제조업체의 수리기사를 불렀더라면, 회사가 수리를 위해 돈을 아끼지 않았더라면. 경찰은 곧장 이 사고를 수사했다. 수사 결과 공장 유지 관리 작업에 대한 안정성 평가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산업 안전에 대한 적절한 교육도 실행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보건안전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이 사고는 완전히 예방이 가능한 사고였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근로자 감독에 책임이 있는 전무이사 존 브리슨, 수석 엔지니어 데니스 마스터, 공정관리사 브라이언 존스, 그리고 하베스타임 베이커리를 기소했다. 에릭슨과 메이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세 사람은 그들의 죽음에 대해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다. 직원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두 가지 혐의를 인정했다. 그들은 책임을 피하기 힘들었다. 공장 직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철저히 했다면 두 사람이 오븐에 들어가기까지 단 한 명도 오븐의 온도계를 확인하지 않았던 사태는 없었을 것이다. 심지어 데니스 마스터는 오븐 수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것이 위험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븐에 대해 잘 모르는 직원을 수리하게 보냈다. 돈 때문에. 이 사건을 맡은 레스터 크라운 법원의 바커 검사는 하베스타임 베이커리가 안전보다 생산성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비극이라고 말했다. 하베스타임은 4명의 인력이 12시간 동안 작업을 해야 했었다. 또한 공장 직원이 사고 후 데니스 마스터에게 안전 시스템 구축에 대해 물어봤을 때 잊었어요. 지금 정리할게요. 라고 말한 증언도 있었다고 한다. 그들의 변호사는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사고였다. 회사는 잘못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라고 말하며 유가족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에릭슨과 메이스의 사고 3년 뒤 2001년 7월 레스터의 법원에서 존 브리슨에게 3,700만원, 브라이언 존스와 데니스 마스터에게 370만원, 그리고 회사에 6억 5,6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회사와 세 사람은 이 처벌을 깔끔하게 인정을 하지 않는다. 이들은 주장했다. 우리는 유죄를 인정했는데 왜 이런 처벌을 받느냐. 그리고 2년간 안전 개선 사항을 다 해나가고 있고 회사의 재정도 안 좋아지고 있다. 그 영향으로 우리의 몸 건강도 안 좋아지고 있다. 라고 말하며 벌금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했다. 하지만 법원은 회사가 직원의 안전보다 돈을 먼저 생각했다는 판결을 유지한다. 항소는 기각되었다. 세 사람과 회사에게 부과된 벌금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브라이언 존스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벌금을 180만원만 부과하였다. 벌금만 냈다. 사람이 2명이나 죽었지만 아무도 감옥에 가지 않았다.
하베스타임 베이커리는 그 이후 안전 개선을 계속하였고 다시 빵을 생산하는 일을 계속해서 했지만 재정 위기로 인해 2005년 다른 베이커리 회사에 인수되었고 공장은 2012년 철거되어 1800년대부터 있었던 하베스타임 베이커리는 이제는 과거의 흔적으로만 남겨졌다. 에릭슨과 메이스가 100도씨의 오븐 안에 있었던 시간, 그 시간은 실제 겪었다면 굉장히 길게 느껴졌을 것이다.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힘들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체감했습니다. 17분이라는 그 시간의 길이를.